이 이야기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섬뜩한 장면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이 바이러스는 동물에서만 나타났고 각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도 독감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급하게 경고 단계를 6으로 올렸어. 그리고 정부들에게 긴급 통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지. 하지만 그런 경고들은 일상생활의 흐름을 막을 순 없었어.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을 계속 촉진하고 있어. 전염병이 무섭게 확산되면서 사람들끼리 물어뜯는 현상이 나타났어. 하지만 모든 곳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언론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거든. 그 사이 유엔의 베테랑 수사관인 제리는 은퇴 후 필라델피아에서 아내 카렌과 두 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오늘은 막내딸의 생일이라 가족이 도시로 가서 선물을 사려고 한다. 집을 나서기 전에 제리는 우연히 뉴스를 보고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계엄령이 발동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상한 점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가는 길에 심각한 교통체증에 갇혔어. 처음에 제리는 길이 막힌 것은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카렌은 단 5분 만에 3대의 헬리콥터가 지나간 것을 깨달았어. 불안한 기분이 드는 제리는 라디오를 켰고 12개국 이상에서 전염병 경고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갑자기 한 오토바이가 뒤에서 달려와 제리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었어. 이상한 것은 운전자가 경찰인데도 멈추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야. 제리의 경험으로 볼 때 그는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그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물어보려 했는데 바로 뒤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 경찰이 큰 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즉시 차로 돌아가라고 요구해요. 반응할 새도 없이 트럭이 달려와 경찰을 쳐서 그를 도로 위로 튕겨보냈어요. 위험한 상황을 알고 제리는 가족에게 꽉 잡고 있으라고 말한 다음 트럭 뒤를 따라서 탈출할 길을 찾아요. 하지만 위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차가 구급차와 강하게 부딪혔죠. 다행히 가족 모두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야 했어요. 도로 위에서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공격을 하고 있었어. 카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고 제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저 가족을 끌고 근처의 캠핑카로 뛰어들어가서 피신했어. 혼란 속에서 헬리콥터에서 군대가 필라델피아의 방어선을 좀비가 뚫었다고 확인했어. 이전의 장면은 제리의 큰딸에게 천식발작을 일으켰고 약과 의료 가방은 모두 오래된 차 안에 놓고 왔어. 제리는 슈퍼마켓이나 약국을 찾기 위해 멈춰야 했어. 그때 테리 유엔 부사무총장이 전화를 걸었어. 그가 뉴욕도 함락됐다고 말하며 제리가 뉴욕 집합지점에 가서 헬기로 오라고 했어. 정 때문에 테리는 제리에게 중요한 임무를 도와달라고도 부탁했어. 제리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두 부부는 각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제리는 큰 딸을 데리고 약을 찾으러 갔고 카렌은 작은 딸을 데리고 음식을 찾으러 갔어요. 약국 직원이 제리에게 천식약을 주고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을 더 주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돈을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제리가 혼란스러운 곳을 빨리 떠나기를 바랐다. 밖으로 나가서 카렌을 찾으려고 했던 제리는 한 남자가 아내의 손에서 물건을 빼앗고 총을 꺼내 협박하는 걸 봤다. 처음에 제리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생명이 위협받는 걸 보았을 때 직업 본능이 일어나 그는 상대방의 가슴에 총을 한 발 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두 번째 총알이 공격자의 머리에 직접 박혔다. 떠나기도 전에 경찰이 나타났다. 제리는 총을 쏘아서 조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경찰관은 조용히 뒤쪽 선반에 가서 음식을 챙겼어. 세상이 무너질 때 법은 더 이상 지킬 힘이 없는 것 같아. 마트를 나서자 제리는 테리에게 전화해서 언제 올 수 있는지 물었어. 테리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하고
가장 빠르면 다음 아침에나 올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제리에게 숨을 곳을 찾고 헬리콥터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라고 당부했어. 이 지역이 낯설었던 제리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밖에는 좀비들로 가득한 거리와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퉁이에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일어나는 일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신기하게도 좀비들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제리는 가족과 함께 한 주택가로 가서 좋은 멕시코 가족에게 숙소를 제공받았다. 부모님은 영어를 잘 못하시고 아들은 겨우 조금 소통할 수 있어. 제리 가족이 피곤하고 배고파 보이니까 그들은 남은 적은 음식을 나누어 줬어. 집에는 TV가 없어서 제리는 라디오에서 주 정부가 시민들에게 2주 동안 식량을 비축하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소리를 들었어. 아들이 부모님께 해석해주면서 엄마는 더 걱정하게 되었어요. 이틀 동안 그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제리는 만약 이 가족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는 그들과 함께 떠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이전에 유엔 요원으로 일했었다고 공유했고 그 일은 위험하다. 현재 상황은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고 계속 이동하는 것만이 생존 확률을 높인다. 아들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부했다.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제리가 필수품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어요. 제리는 부엌 칼을 총에 묶어 총검을 만들고 물림을 피하기 위해 팔에 책을 감았어요. 옥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던 중 그들은 아래에서 좀비가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멕시코 가족의 집에 공격팀이 뛰어들고 다른 팀은 그들을 쫓아 올라갑니다. 제리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도망치라고 하고 자신은 괴물들을 막으려고 남아 있습니다. 싸우는 동안 한 좀비가 그의 얼굴에 피를 뿌리자 제리는 그 피가 전염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멕시코 소녀는 부모님이 물리는 걸 보고도 옥상으로 뛰어올랐어. 여기서 그들은 신호등의 신호를 잡아서 구조 위치가 정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때 테리는 헬리콥터를 보내고 군대는 저 멀리서 좀비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사격 지원을 했어. 제리와 가족, 그리고 그 소녀는 성공적으로 비행기에 올라 필라델피아를 떠나 뉴욕에서 동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대서양 해안의 생존자 집단 수용소로 향합니다. 기차처럼 작은 숙소 안에서 테리는 처음에 4개의 침대만 준비되어 있어서 또 다른 소년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제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중간과 아래에 있는 2층 침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배는 계속 바다 위로 항해하며 드물게 남아있는 안전한 장소로 간주됩니다. 가족을 위한 거처를 안정시키고 제리는 테리를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글로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테리는 이번 재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많은 나라가 무너졌대요. 미국 대통령이 좀비에게 물려버렸고 6명의 고위 장군 중 4명이 실종됐어요. 그때 배는 해군 제독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배의 전문가 팀은 바이러스에 대해 계략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테리는 바이러스학 전문가를 찾았어요. 그 사람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으면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엔이 처음 받은 데이터는 한국의 군부대에서 온 건데 지금 그 부대와는 연락이 끊겼어. 테리는 제리가 전문가를 한국으로 보내서 조사하길 원해. 제리는 은퇴한 상태라서 가족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거절해.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할 수 있겠어. 그때 제독이 다가와서 배에 있는 각자에게는 역할이 있다고 말하며 쓸모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어. 저 밖에는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 제리 가족의 안전을 원한다면 모두의 생존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해. 이건 논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위협과 다를 바 없어. 제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은 배에서 쫓겨날 거야.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 떠나기 전 그는 카렌에게 위성 전화를 주고 각 정거장에서 무사하다고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어. 그 후 제리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두 딸을 방문하고 멕시코 소년에게 조용하지만 무거운 임무를 맡겼다.
이제 그는 두 소녀 옆에 유일한 남자야. 그들을 잘 지켜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행 중에 제리는 전문가에게 모든 행동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물어봐. 필요 없으면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게 나아. 지금은 연구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야. 바이러스 전문가가 결코 무지하지 않아. 그는 평생을 연구에 헌신해왔고 이것이 자연의 처벌이라고 믿고 있어. 자연은 항상 인간에게 복수할 방법이 있어. 한 번 행동할 때마다 재밌는 게임처럼 몇몇 흔적을 남겨. 누군가 발견하지 않으면 그 처벌은 무의미해져. 너는 수천 시간을 연구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잖아.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의 장소에 그 약점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 현재 배에 있는 난민 캠프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아침 일찍 민간인 그룹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당국,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용한 인원만 남았습니다. 제리와 전문가의 비행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한국의 군사 캠프에 도착했을 때는 이곳이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리자마자 그들은 좀비대에게 포위당했어요. 제리와 병사들은 전문가를 급히 안으로 보냈어요. 전문가는 그동안 실험실에서만 일하다가 뒤를 돌아서 도망치다가 혼란 속에 넘어져서 자신을 끝내버렸어요. 총성이 울리면서 남아있는 병사들이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어. 그들은 즉시 지원하러 나가서 제리의 그룹을 안으로 데려갔어.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이. 밖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도망친 사람은 대위였어. 그 전에 그들은 전문가가 조사하러 온다는 정보를 받았어서 제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제리는 새로운 전문가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단순한 보조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늦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라졌으니 마지막 희망은 끝난 것 같았다. 그렇지만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남아있는 데이터는 다시 수집해야 해. 특히 좀비의 특징과 약점을 말이야. 대위의 말에 따르면 소리가 좀비를 끌어들이는 요소라고 해. 몸에 총을 쏘는 것은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뿐이에요. 완전히 없애려면 머리를 겨냥해야 해요. 하지만 탄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기름으로 시체를 불태우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건 이미 많이 쌓여 있지만 외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제리가 이전에 캠프에서 보낸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자 대위는 그것이 캠프의 의사가 작성한 이메일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남아있는 감시 비디오를 통해 의사가 침대에 묶여 있었고 우리는 물린 상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도 좀비가 되어 모든 사람을 공격했어요. 의사는 탈영병의 시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그 병사는 스스로 도망쳐 근처 마을에 갔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보았고 거품을 물고 피부는 피처럼 검게 변하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를 죽이고 나서 그가 캠프의 군인이라는 서류를 발견하고 즉시 보고했어. 하지만 그 군인이 죽기 전에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 제리는 그런 좀비로 가득한 방에서 왜 누군가 공격받지 않은 건지 궁금해했어. 대위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간 병사가 다리가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론상으로는 먼저 죽어야 할 텐데 그 좀비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제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또 하나의 점은 피해자의 변이 시간이 이전 경우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물린 후 변신하는 평균 시간이 5분에서 8분 사이예요. 한 남자가 혼자 갇혀있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10분이 걸리는 경우를 봤다고요. 제리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CIA 직원이고 북한에 무기를 팔았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제리의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이 무기를 사봤다면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총기 밀매자는 북한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이 발생한 날, 온 나라가 2,300만 명의 이를 뽑았대요. 이가 없으면 물어뜯을 수 없고
전염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 중에 그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털어놓았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유행에 맞서 견딘 나라야. 재앙이 퍼지기 며칠 전 그들은 나라를 봉쇄하고 성벽을 다시 세웠어. 이 모든 것은 유진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거야. 무기 밀매상이 제리에게 유진을 만나보라고 권했어. 왜냐하면 그가 재앙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분명 중요한 무언가를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출발하기 전에 제리는 캐런에게 전화했지만 신호가 안 좋아서 잘 들리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어.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해. 대위가 제리에게 그의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주면서 만약 제리가 빨리 미국에 돌아가면 대신 어머니에게 전해주라고 말했어. 그녀는 달라스에 살고 있어 아직 살아있다면? 제리가 그러면 같이 가자고 했는데 대위가 거절했어. 그는 연료 보급팀을 보호해야 해. 기지에서 비행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고 제리와 2명의 조종사는 자전거를 타야 해. 길 한가운데서 전화가 울렸어. 카렌이 다시 전화했는데 종소리 때문에 좀비들이 깨어났고 그 무리가 다가왔어. 그때 대위가 탱크차를 몰고 와서 지원해주고 연료를 보충하면서도 사격으로 방어했어. 좀비 한 마리가 제리에게 달려들어서 넘어뜨렸고 대위가 그걸 쏴 죽였지만 피할 틈이 없어서 다리에 물렸어. 자신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스스로 선택해 제리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름은 충분하니 이스라엘로 가는 여행이 같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리는 카렌에게 한국 상황이 결과가 없다고 전하며 이제 이스라엘로 간다고 했다. 하지만 말하고 있을 때 지하에서 원자폭탄이 터졌고 신호가 끊겼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제리를 맞이한 건 사간이라는 이름의 여군이었어. 현재 예루살렘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나머지 세계와는 달랐어. 제리는 주잔을 만나서 어떻게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는지 바로 물어봤어. 주잔은 한 인도 장군으로부터 전신을 차단한 내용을 이야기했어. 자크사카라는 이름의 전설의 악당, 사실은 좀비란 내용을 말이야. 제리는 이 이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했어? 어떤 나라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 하나 때문에 성벽을 세우지 않지? 주자는 3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어. 100년 전 유태인들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갈 거라고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집단 학살당했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다가 테러 공격을 당했어. 1973년 아랍 군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부는 그걸 위협으로 보지 않았고 결국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스라린 교훈이 그들을 변화를 강요했죠. 그래서 9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 10번째 사람은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어요. 이번의 주자는 10번째이고 이번에는 그가 맞았다. 인도에서 언급한 좀비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아직까지 환자 제로의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자는 제리를 성벽으로 데려가서 10개의 대문이 있다고 말했는데 8개는 꽉 닫혀 있고 2개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열려 있다. 아랍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의 철학은 한 명을 구하면 좀비가 하나 줄어든다는 거야. 도시로 들어온 아랍인들은 신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고 한 소녀는 마이크를 들고 크게 노래를 불렀어. 벽 너머에서 좀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왔어. 처음에 제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노래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주잔에게 즉시 멈추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좀비들이 사람을 밟고 벽을 넘고 있어. 군인들이 총 쏠 틈도 없이 전선이 빠르게 무너졌어. 주자는 헬기를 요청해서 사람 탑을 타격해달라고 했고 이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려 했어. 그리고 사가는 제리를 비행기까지 호위하는 팀을 이끌었어. 달리는 도중에 제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좀비들이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 물지만 한 노인은 가만히 서 있어서 그냥 지나쳤어.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사람들은 계속 후퇴했다. 점점 더 많은 좀비들이 나타나고 물린 사람들은 즉시 변의 추격에 가담했다. 그래서 큰 도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고 주민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 그때 제리는 좀비의 공격을 받지 않는 마른 아이 하나를 보았다. 아이는 대머리였고
뭔가 병에 걸린 듯 했다. 하지만 멈출 시간은 없었다. 계속 뛰어야 했다. 그들은 수류탄을 사용해 탈출구를 부수었고 폭발이 발생했다. 사간이 남아있는 좀비의 시체를 확인할 때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와 그녀를 물었어. 제리가 즉시 칼을 꺼내 그녀의 팔을 잘랐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지? 사간은 감염되지 않았어. 그가 상처를 간단히 처리했을 때 헬리콥터가 도착하자마자 좀비들이 쏟아져 들어왔어. 한 마리가 비행기 객실로 들어와 다른 좀비들과 함께 뒤따라오면서 헬리콥터가 통제를 잃고 추락했어. 파일럿이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후퇴를 요청했어. 상급자가 허락했지? 제리와 사간이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 항공기를 점거했어요. 제리와 사간이 떠나게 하려고. 그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었어요. 비행기 안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제리가 목적지를 물어봤어요. 승무원이 모른다고 했어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 비행기라서 지금은 그냥 날아가야 한다고 했죠. 고공에서 제리는 1시간 전에는 평화롭던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지금은 지옥이 되었어요. 그는 사간의 상처를 돌보며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했어요.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한마디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당황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 그녀는 강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참아야 했다. 그녀는 제리에게 왜 손목을 자르는 게 효과가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냥 모른다고 했다. 그저 한번 해보려고 한 것뿐이라고. 이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지만 지금 그녀는 부담이 되어 세이건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그 말은 제리에게 사고를 떠올리게 했어. 부상당한 사람들, 경비병이나 시체 더미의 노인들은 좀비의 공격을 받지 않았고 여린 아이도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어. 아마 그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바이러스의 특성이 사실은 그것의 약점일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리는 카렌에게 전화해서 테리에게 전화 연결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연구소를 즉시 찾아보라고 말했다. 질병통제센터든 세계보건기구든 상관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 테리는 현재 위치를 물어봤고 제리는 기장에게 기계를 넘기며 두 사람이 스스로 이야기하라고 했어. 전화가 꺼지자마자 배터리도 다 닳았고 마지막 정보는 웨일스 카디프 공항 근처에 WHO 연구센터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오직 내기를 할 수밖에 없어. 비행기가 공항까지 연료가 겨우 버티고 나머지는 걸어가야 해요. 웨일즈 근처에 갔을 때 한 승객이 개를 데리고 있었고 그 개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계속 물건장을 향해 으르렁댔어요. 승무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건장을 열었더니 좀비가 튀어나와서 그녀를 물었어요. 뒤쪽 객실에서 난리치는 소리에 제리가 잠에서 깨어났어. 다가가려고 하다가 보니 그 혼란한 소리가 바로 좀비에게 장악된 후방 객실 소리라는 걸 깨달았어. 제리는 승객들에게 짐으로 문을 막으라고 손짓했어. 이 구역에는 사람이 없다는 척 하려고 했지? 그런데 한 승객이 짐 가방을 떨어뜨렸고 그 소음 때문에 좀비가 알아차리고 몰려들었어. 아무도 저항할 무기가 없어서 상황이 즉시 혼란에 빠졌어. 궁지에 몰린 제리는 수류탄을 던져 비행기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압력을 이용해 좀비를 밖으로 끌어냈어. 비행기가 떨어질 때 기절했는데 깨어나 보니 안전벨트 덕분에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파편이 몸에 박혀 있었고 사간은 다치지 않았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WHO 연구소로 나아간다. 제리와 연락이 끊긴 지 이틀이 지났고 난민 캠프에서는 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카렌과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테리는 반대하며 겨우 48시간밖에 안 지났다고 말한다. 제리는 훌륭한 조사관이고 생존 능력이 뛰어나 그의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고 헬리콥터가 그들을 새로운 난민 캠프로 데려가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제리는 3일 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나서 치료를 마친 후 센터 소장에게 가서 미리 적어둔 전화번호로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어. 카렌이 데려가졌을 때 기계는 다시 테리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깜짝 놀라며 확인한 후 제리에게 내 아내는 어디 있지? 왜 너가 전화를 받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테리는 미안하다고 하며 그들이 노바스코샤로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제리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원래의 거래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였어.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혼자서라도 그들을 찾으러 가야겠어. 감독이 제리를 막으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떠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 병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진정한 안전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난민 캠프는 단지 지연일 뿐이야. 제리는 충분히 이치에 맞다고 느끼고 하루 더 있기로 결정했어. 그는 가설을 제시했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열쇠가 될 수 있어. 그들에게 치료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어요. 뭐든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면요. 연구자들은 고개를 흔들며 이미 시도해봤다고 말했어요. 좀비는 살아있는 사람만 공격한다고, 그들 자신은 이미 사라졌고 바이러스도 살아있는 숙주에서만 증식한다고 해요. 따라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감염시켜서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리는 좀비를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좀비의 약점은 약한 존재에 대한 무관심이야.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마치 풍경의 일부인 양 무시해. 제리는 그들이 몇몇 사람들을 지나치는 걸 직접 보았어. 마치 무관심한 돌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야. 여자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주장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동물세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포식자는 병을 옮기는 먹이를 피하고 대신 건강하고 저항력이 있는 먹이를 노린다고 했어요. 제리가 제안한 방법이 성공하면 그것은 마치 전사들에게 생물학적 투명 망토를 입히는 것과 같아서 좀비들이 그들을 먹이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럭서로운 괴물들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에 바이러스를 주입할 사람이 필요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점령당한 구역에 들어가 샘플을 채취해야 해. 바이러스 샘플은 B동에 있는데 거기서 연구 중 감염된 의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이 좀비가 되었어. 총 80명 정도야. B동과 A동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샘플은 139호실에 보관되어 있어. A동으로 가는 출구는 의자들로 막혀 있고 그것이 마지막 장애물이야. 조금만 실수해도 연구소 전체가 함락될 수 있어. 제리, 지금 우선 지원하겠다고 나섰어. 감독이 함께 가서 길을 안내해줬어. 이동 구조가 복잡해서 친구도 길을 잃는데 제리 같은 초보가 가면 어쩌겠어? 중심의 무기는 주로 쇠지뢰, 배트, 소화기고 소음기가 없는 총 한 자루가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쓴대. 감독은 좀비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면 자극하지 말라고 강조했어. 동료가 공격당하면 좀비들이 더 격렬해질 수 있으니까. 3명이 출발해서 식당에 도착했는데 제리가 실수로 물통을 차버렸어. 다행히 여기엔 좀비가 없어 잘 들키지 않았지? 시험 구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닥에서 수비를 서고 있는 좀비를 만났어. 좀비가 방향을 꾸준히 바꾸는 걸 이용해서 조용히 지나갔지? 가는 중에 감독이 우연히 금속 캐비닛에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났고 좀비들이 즉시 몰려왔어. 사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총성이 여러 다른 좀비들을 끌어모았다. 제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닫고 팀을 나누기로 결정했어. 혼자서 좀비떼를 유인해서 감독과 사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지. 두 사람은 139호 앞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좀비떼에게 포위당했고 어쩔 수 없이 A동으로 돌아가게 됐어. 제리 주변의 좀비들도 함께 따라오는 바람에 그는 139호실 쪽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잡았어. 문은 잠겨 있었고 제리는 유리창을 깨려고 했지만 연구원이 옆에 놓인 전화번호로 화면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하지만 안에는 전화기가 없었고 어떤 것이 바이러스인지도 몰라서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어. 감독과 사관은 그 모습을 봤지만 연락할 수 없어서 걱정만 했어. 좀비가 가까이 오자 제리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이러스를 주입했다. 정확하다면 무사히 나갈 것이고
틀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행동하기 전에 그는 감독에게 한 줄을 남겼다. 내가 죽으면 그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너는 치명적이지 않은 바이러스를 선택했어. 발병 시간은 약 10분이야. 몸이 점점 피곤해져. 몸이 약해진 제리는 이 상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옷장을 열어 좀비와 마주했어. 과연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고 마치 그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성공 방법 덕분에 제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A동으로 돌아가서 해독제를 맞았어요. 휴식을 취한 후에 제리와 사가는 대서양을 넘어서 캐나다로 가서 가족을 찾을 준비를 했어요. WHO는 제리의 발견을 바탕으로 수마경, 천연두, H1N1 독감 바이러스 3종을 혼합한 위장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의 생존자 캠프에 보냈어요. 모든 나라가 변장을 끝낸 후 즉시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어. 좀비와의 세계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야. 더 추운 곳, 더 높은 지형에서는 좀비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모스크바는 아직도 불길에 휩싸여 있어. 초기 실험 결과 이 변장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어. 결국 이 영화는 정말 좀비 영화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다줬어. 더 이상 도망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재난에 직면하는 방식과 전략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이야. 규모가 매우 큰 촬영, 예산이 매분 소진되고 있어.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재미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